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군무원 행정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거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법 군무원을 GWP에서 맡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는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소개하는 게 저는 너무 이게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소개는 나중에 홈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행정법과 관련되어서 걸어온 길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하실 만한 그런 나름대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행정법은 저한테 이제는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제는 올해가 이제 2년 차의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올해 시험을 봤었죠. 8월 11일 날 시험을 보고서 저한테 행정법은 굉장히 잘 봤다라고 하는 평이 대다수의 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똑같이 이어가실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을 좀 봐주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은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사람들이요, 어려워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을 쉬워하는 과목이 아니라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어려워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법대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잖아요. 근데 배우는 과목인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법 기초 과목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응용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이 있는 친구들한테 배우는 과목이 행정법이지, 그냥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행정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행정법을 어려워하는데, 심지어 법대생들도 행정법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행정법 배우려고 하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용어,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말은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실배상 청구권, 희생보상 청구권, 경계이론, 분리이론, 자동차 손해배상법 해가지고 각가지 이론들과 법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준비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여기서 운전면허 취소 같은 거 당해본 적 없으시죠? 그다음에 건축물 철거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뭔가 생소한 상황들이 좀 펼쳐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림으로 잘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용어도 있고 상황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그냥 행정법 자체를 포기하게 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 발짝 더 나아가지고 법전이 부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법대생들은 법전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법전에는 민법전, 헌법전, 형법전 이런 식으로 각종의 법들이 제1조 몇 항, 제2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행정법 제1조, 제2조 이런 게 없어요. 다시 말해서 행정법은 각 개별법들의 모임을 그냥 행정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께서 저한테도 행정법 왜 선택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법이요, 뭔가 영역이 굉장히 많아 보여가지고 그냥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그럼 진짜 잘 온 거다. 행정법은 진짜 달나라 같아. 네가 그냥 깃발 꽂기만 하면은 그게 네 영역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학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방기본법이라든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각종의 법들을 그냥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런 법전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소한 용어가 있고 생소한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행정법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용어를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법 전체를 다 이해해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용어만 좀 알아야겠다. 나는 최소한 2달 정도 동안은 용어만 좀 알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현명한 접근이에요. 물론 제가 예컨대 행정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알려들어가지고 이것이 한 번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가시고 모든 게 다 그림처럼 끼워 맞춰져. 그러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단순하게 용어만 체크해야지라고 마음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현명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법은 단순히 2-3달 안에 마스터해야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용어를 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 법대생들도 어려워하는데 우리 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용어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용어가 정리가 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이론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가 이거구나. 행정행위는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그러면은 행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효과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종 펼쳐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론들이 맞춰져요. 그래서 요 용어가 정리되기 시작하면은 이론들이 정립이 되고 이론들이 정립이 되면서 이 판례에 대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판결을 내릴 때 똑같이 잘못을 하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야, 너는 좀 재수 없으니까 넌 사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넌 괜찮으니까 집에 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릴 거야. 이런 식의 판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론들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판례를 암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판결문 암기하는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복습을 하실 때에는 제가 가르쳐줬던 거 위주로 복습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행정법 전체를 막 이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용어만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체계를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판례에 대입을 하시고 복습을 하시게 되면은 그 영역을 굉장히 현명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하나의 공부 패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론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행정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행정법을 이해하기 전에 법 체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법, 하나는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자가 개인을 의미해요. 사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사자가 개인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예컨대 제가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산다든가 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과의 개인 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사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뭐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자도 상행위 할 때의 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상법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공법인데, 공자가 공공할 때, 공익할 때의 공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민 모두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공익, 국가 관련된 법이 바로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국가랑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헌법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헌법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성을 많이 띈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다 헌법에서 나오는 그런 그 법 조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헌법.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법 질서. 얘가 살인을 했네, 절도를 했네, 폭행을 저질렀네, 나라의 법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형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인데,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행정조직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정조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상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권력들을 세 개를 분립시켜놨어요. 왜 분립시켜놨냐면은 한 군데 몰아놓게 되면은 독재 위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그럼 입법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국민한테 적용될 법을 제정하는 곳인데, 그러면은 이 나라에 적용될 법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국민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이 5천만이나 돼요. 5천만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줄 대표를 뽑아요. 그것을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들게 되면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 역할을 사법부라고 하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너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넌 이런 처벌을 받아야 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사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행정부인데, 행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국무총리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뭐 법제처,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국방부,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이런 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병무청, 국세청, 뭐 기상청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부, 무슨 처, 무슨 청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행정부거든요. 이 행정부는 무엇을 하냐면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병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병역법을 누가 실행시키느냐? 당연히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실행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을 실행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행정부인데, 그럼 이 행정부가 국민이랑 다양하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행정법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행정권, 행정부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힘을 갖고 있는 부서를 행정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정권을 가진 기관에서 국민과 다양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관계를 체결을 해요. 근데 이 관계를 가질 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행정부도요, 법을 만들거든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든다면서요.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부도 어쩔 수 없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행정조직도 보여드렸잖아요. 정부 조직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이 조직도가 하는 일이 많을까 적을까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이 있는데 300명이 이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모두 커버칠 수가 없습니다. 이 행정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여기서 하는 일이 일일이 다 법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행정부한테 특별한 것은 너가 만들어라고 해서 위임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보호하면서 결국 우리가 잘 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바로 이제 동물보호법인데, 동물보호법에서 개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개들이 사람을 물 수도 있어요. 물어가지고 국회의원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입마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 개한테 입마개 시킬 수는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 그냥 입질도 없는 그냥 아무 개한테 입마개 시키는 건 오히려 개한테 스트레스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위험한 개는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위험한 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국회의원은 위험한 개의 종류를 몰라요. 국회의원 300명이 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위험한 개 종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개는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일단 법에, 그럼 위험한 개는 행정부 니네가 만들어. 내가 위험한 개 잘 모르니까 그 위험한 개는 니들이 만들어라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험한 개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도 법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라고 해서 행정입법 이렇게 하는데,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상황 추상적인 것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작용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어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작용은 행위라고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근데 행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명령하는 게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일정한 나이가 됐네. 너 군대 가. 너 소득이 발생했구나. 너 세금 내. 너 면허 지금 음주운전했네. 면허 취소. 너 음식점 하고 싶다고? 내가 허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명령적인 입장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 지시하듯이 국가가 나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너 음주운전했으니까 이젠 면허 취소. 너 지금 건축물 올릴 거야? 내가 허가 내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명령적인 입장에서 행위하는 거. 행정부가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많다라고 해서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뭔가 위에서 아래 명령 내리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부와 국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에 어느 좀 땅을 사고 싶어요. 땅을 사고 싶으니까 국가한테 가가지고 국가 저 이 땅 좀 팔래? 얼마 줄게. 그럼 괜찮은 것 같아. 계약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가 합치시켜가지고 이루어지는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부도 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행정계약이라고 표현하고, 그렇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는 행정계약을 조금 줄여서 공법상 계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권력적인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태풍 불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웬만하면은 밖에 나오는 것을 좀 자제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도 학교 안 나오기를 좀 권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권고는 안 따라도 돼요. 이 행정행위는 안 따르면은 불이익이 따르거든요. 왜? 명령하는데 안 따로. 그럼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 돼요. 군대 가라고 했는데 안 가. 그러면은 강제로 끌고 가고요. 세금 내라고 했는데 안 내. 막 가산금 부과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그 지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따른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가 태풍 불었는데 제가 집에 나갔어요. 그럼 저 끌고 가가지고 막 저한테 막 혼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단순히 지도하는 거, 이런 것들을 행정지도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뭐 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가지고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작용들로 인해서 국민이 손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보고 영업 정지하래요. 황당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영업 정지라고 하는 행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행정부가 어떻게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운전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위법하게 과속을 해가지고 저를 차를 치웠어. 그럼 저는 손해를 받았겠죠. 그런 경우에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제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법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 아까 봤었던 그 정부 조직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작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한 이야기.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 자체, 행정입법은 무엇인지, 행정행위는 무엇인지, 공법상 계약은 무엇인지, 지도는 무엇인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파생되는 효과들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에는 항상 기초적인 이론을 좀 확립시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이론이 확립되게 되면은 각종 파생되어 있는 나머지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판례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판례 상황이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암기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논리 체계거든요. 감정적인 체계가 아니라 이성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이 체계를 익히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법이 보이고요. 한번 익혀진 지식은 쉽게 잊어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요. 저도 제가 어제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솔직히 좀 헷갈리거든요. 암기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은 거니까. 근데 너 행정법에 뭐 이거 알아?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까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동일하거든요. 돌려 말하게 되면은 법 체계를 이해하시는 순간 행정법 체계가 보이고요. 그럼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올라간 점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 체계가 처음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익혀두게 되면은 굉장히 커다란 무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법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위권 클래스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행정법 많이 틀려봤자 한두 개밖에 안 틀려요. 그리고 나머지 90점대 계속 유지합니다. 유지하면서 다른 과목에서 이제 방어하면서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군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지역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나중에 문제를 제가 다 풀어드릴 건데, 군무원 문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은 약간 시험 문제 출제가 약간 권투로 비유를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잽을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어요. 잽을 날리는 거. 그러니까 얘가 뭔가 깊이 공부했는 것을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너 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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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의 약간 퀴즈 형식의 내는 문제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군무원은 깊이 공부해가지고 이론을 익숙해가지고 막 암기하고 응용해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요 지식 알아 몰라. 근데 요 지식 알아 몰라 할 때 약간 지역적인 게 좀 속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시험은 묵직한 문제들도 몇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군무원 시험은 그런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지역적인 스타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직 국가직 준비하는 친구들이 난 점수 잘 나오는데 군무원은 잘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해설을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론 큰 궤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접근하는 좀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국가직, 지방직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그거 수업 들어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똑같이 행정법 이야기하는 건데. 단 나중에 정리하실 때에는 최소한 군무원에서 나왔었던 포인트는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 학원에서 제가 꼼꼼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나왔었던 13년간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보게 되면 13년치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물론 올해 거는 아직 이제는 문제가 아직 복원이 정확하게 안 되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년 아마 상반기쯤에 아마 복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나왔었던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지방직 국가직은 어떻게 나왔는지 풀어보고 하면서 접근을 해 나가시면은 행정법을 굉장히 고득점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 개인적인 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게 되면은, 저는 좀 수험생들이랑 많이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가리키고 집에 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험생들이랑 의식주를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했다는 뜻인 거예요. 한 4년 정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험생들의 심리라든가 공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태도라든가, 얘는 합격하고 못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웬만하면 그냥 그림이 좀 그려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오히려 그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 방법론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물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공부하세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한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건 저한테 체화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미 많은 애들을 지켜봐왔고 많은 애들을 합격시켜왔고 굉장히 좋은 결과도 많이 얻어왔습니다. 그건 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저한테 많이 활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행정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수험생들께서 저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거 하실 때 편안하게 해주세요. 저 질문 받는 거 절대 두려워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아가지고 다 답변해드려요. 그럼 제가 설사 몰라요. 모르면은 제가 알아와서 답변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질문하면 뭔가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뭐 이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질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8할은 행정법에서 이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수업 끝나고 와갖고 8할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고, 제가 뭐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보다 행정법 조금 미리 공부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그게 다인데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래서 저도 수험생이랑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께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활용해 주세요. 저를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인터넷도 하긴 하지만 여기서 답변해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저 막 그림 그리면서 막 설명해 줄 때 막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같은 거 하셨을 때. 근데 막 인터넷은 그림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림 그려가면서 막 이런 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피해를 받았겠지,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런 소송 제기해야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 질문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저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1년간 준비를 잘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행정법은 고득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공부 방법들을 통해서 다른 과목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단순히 제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제가 4년간 그들과 살아오고 또 이것을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다른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통계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를 좀 찾아보시면서, 저를 찾아보시면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질문사항 같은 거 좀 있으십니까? 행정법은 대충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신지?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행정법은 어쨌든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 차근차근 학습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자체는 이제는 학원과 이제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통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일 좋은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커리큘럼 뒤에 학원의 관리와 저의 노하우가 합쳐져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과목 선생님도 이제 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들 많이 여기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섭외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저를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 바라겠고, 또 다음 수업 시간 때 개인적으로 배워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